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교본적인 4-3-3을 활용하는 감독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니즈가 있고 경기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를 주는 감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굉장히 포지셔널한 교본에 가까운 4-3-3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강인의 포지션이 될, 혹은 이강인이 주전 경쟁을 해야 될 포지션은 주로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제가 여기 날짜 보시면 나올 거예요. 2014년 5월 20일이거든요. 2014년 5월 20일이어서 이때면은 제가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저 때는 또 다른 블로그예요. 다른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축구 코치가 되기 전에 운영을 했었던 블로그고, 코치가 된 이후에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간 지금은 이제 다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14년 5월이니까 이제 저 때 스페인 간지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이 블로그를 했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던 건데, 저 때도 그러니까 저런 글을 쓸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저는 관심이 좀 있었던 감독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셀타비고 오기 전에가 이제 로마 있었었는데, 로마 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봤거든요. 로마 때는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이제 재밌었던 게, 저는 막 데로시를 센터백으로 쓰고, 막 백포 같은 경우 센터백이 골키퍼랑 무조건적으로 플레이하고,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는, 지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으로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그걸 하는 게 너무나도 지금은 당연시 되어 있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로마 때부터 해서 셀타비고 감독을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런 글까지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스 엔리케라는 감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걸 토대로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다가오는 시즌에 어떤 포지션에서 주로 뛰게 될지, 그리고 누구랑 직접적으로 주전 경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팀 내 입지를 갖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예요. 제가 커뮤니티에 예곡을 쓰면서도 올려놨었는데, 이때가 날짜가 어떻게 되냐, 날짜가 라운드는 38라운드였네요. 네, 38라운드였고 지금 뭐 날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때가 시즌 막바지에, 여기 있네요. 14년 5월 16일 14년 5월 16일이었는데 제가 이때 발렌시아 홈에서 메스타야에서 이제 셀타비고랑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렌시아랑 셀타비고 경기를, 아까 제가 블로그 글 쓰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글을 쓸 요양으로 관심이 있어서 셀타비고가 원정을 온다길래 경기를 보러 갔었고, 제가 봤던 이때 경기가 그냥 당장 제가 얘기하는 이 경기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루이스 엔리케라는 감독의 축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 루이스 엔리케라는 감독의 이 선호하는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플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경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제가 봤던 걸 가지고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뒤졌어요. 왜냐하면 14년이니까 시간이 거의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뭐 요새는 다 자료가 보관이 잘 된다고 해도 좀 막 뒤졌거든요. 근데 뒤져서 결국에는 다 찾아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딴 데 가서는 어디서는 못 보신 거예요. 제가 경기 직접 보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경기가 그래서 셀타랑 이제 발렌시아랑 발렌시아의 홈이었던 이제 메스타야에서 셀타비고 경기가 있었던 장면인데, 이때 경기를 보시게 되면 셀타 같은 경우가 4-3-3으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의 경우에부터 잠깐 먼저 보자면은 지금 4-4-2 대형을 갖춰놓고 수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4-4-2 대형을 갖춰놓고 수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발렌시아의 수비 대해서 이제 셀타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4-3-3으로 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둘이 있고, 오른쪽 풀백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스페인어로 메디오 센트로라고 하죠. 메디오 센트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로는 이제 인테리오르라고 하고, 저는 인사이드 하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많이 메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4-4-2에서 발렌시아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사이에 왼쪽 인사이드 하프가 8번 미드필더가 있고, 그리고 또 거꾸로 발렌시아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와 발렌시아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 사이에 또 다른 8번 미드필더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측면에는, 이때가 이제 왼쪽 측면에 있었던 선수가 셀타에선 놀리또의 경우는 이제 1대1 원원원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좌우폭을 완전히 확보해서 측면에 벌려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반해서 오른쪽 측면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로테이셔널 무브먼트가 많이 돌아가는 편이었고, 근데 어쨌든간 지금은 오른쪽 사이드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 공격수가 이때가 아마 샤를레스였나 그럴 거예요. 브라질 공격수였는데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서 발렌시아의 4-4-2에 대해서 비교적 굉장히 뚜렷하게 명백하게 역삼각형 형태로 4-3-3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장면을 왜 얘기를 하고 왜 보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루이스 엔리케라는 감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거, 혹은
이 감독이 맡은 팀들을 스페인 대표팀, 로마, 셀타비고 그리고 트리플 했던 바르셀로나까지 해서 보게 되면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433 시스템입니다. 제가 하는 컨텐츠를 다른 것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스템과 관련해서 봤을 때 감독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정 선호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의 니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뭐 4-4-2로 하고 상대가 4-3-3으로 하고 혹은 상대가 3-5-2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점을 잃지 않는 선에서 상대의 그 특정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공략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를 주는 감독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특정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독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약간 조금 관심에선 밀려났지만 지금 라치오에서 팀을 이끌고 있는 마우리시오 사리,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이제 나폴리도 굉장히 라치오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 사리 감독의 경우에도 4-3-3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4-3-3에 많이 묶여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토트넘 감독을 하다가 시즌 중도에 팀을 나가게 됐던 안토니오 콘테의 경우에도 3-4-3 시스템과 3-5-2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특화되어 있는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가는 팀마다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감독이 있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는 때때로는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출신답게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트레디셔널한 4-3-3으로 대표되는 감독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셀타뿐만이 아니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로마 때도 이랬고 셀타 때도 이랬고 바르셀로나 때가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 때도 거의 동일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선수 특성에 의해서 변화를 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형적인 4-3-3 시스템을 활용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디테일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입지나 주전 경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하나를 같이 봐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경기를 보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크게 두 개입니다. 두 개여서 포인트도 두 개예요. 각각의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영상을 하나씩 보고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이제 부과하면서 영상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네, 영상이 시작되고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누구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이미지에서 봤을 때로 하면은 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이제 오른쪽 인사이드 하프 혹은 8번 미드필더입니다. 8번 미드필더가 측면까지 나와서 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중앙 공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 공간으로 움직일 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중앙 공간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 공간을 지키고 있는 선수가 보통은 누구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메디오 센트로죠. 6번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6번 미드필더가 되려 한 라인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미드필더가 한 라인 위로 올라가서 되려 지금 측면으로 빠져나온 8번 인사이드 하프가 비워놓은 공간을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연쇄적으로 6번이 비워놓은 공간을 8번 오른쪽 인사이드 하프가 중앙 공간으로 이동해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때가 아마 알렉스 로페즈였을 거예요. 이때가 알렉스 로페즈였을 텐데 알렉스 로페즈가 8번에서 6번으로 이동해서 앞을 보고 공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 전개를 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결국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왼쪽 측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측면에 이렇게 벌려 있는 것은 논리또였기 때문에 원어원 옵션이 있는 논리또에게 공격 방향이 전환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4-3-3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4-3-3입니다. 왜 제가 전형적인 4-3-3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봤던 스트럭처 있죠. 구조 자체가 항상 거의 동일시하게 유지돼요. 그 동일시하게 유지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6번 미드필더가 상대의 1선과 2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4-4-2로 수비 진영을 구축한다고 감안을 하면은 상대의 1선과 2선 사이를 6번이 전형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이제 8번 미드필더, 2명의 8번 미드필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의 2선 등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사이, 그리고 반대쪽의 경우에도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사이에 서서 이 둘의 등 뒤에서 위치적으로 포지셔널 수페리오리티를 가져가죠. 위치적으로 우위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등 뒤에서 공을 받아서 공을 받는 것 자체가 그 라인을 넘어서는 것, 그 라인을 공략하는 것이 되게끔 이제 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면은 공이 이런 식으로 순환되면은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등 뒤에 있고, 만약 6번 미드필더가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알려졌죠. 라볼피아나를 실행을 해서 3대2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럴 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이제 등 뒤에 있다가 미드필더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야에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자신이 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사이에서 수비팀의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가운데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둘이 벌어졌을 때 9번 공격수가 내려와서 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약간은 교과서적인 4-3-3이거든요. 이제 두 명의 인사이드 하프는 철저하게 상대 2선의 등 뒤에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6번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등 뒤에 있다가 나타날 경우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공을 받고 돌아서서 거기서 뭔가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9번이 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보신 것처럼 이제 오른쪽 센터백에서 이제 공격수로 대각선으로 공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방금 저희가 봤던 영상의 경우에는 어떤 영상이었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의 경우에는 8번 미드필더가 측면 빠져나와서 공을 가지고 있고 6번이 내려 중앙을 비워놓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원래대로라면은, 보통 하는 거대로라면 이제 6번은 무조건 중앙에 있어야 되고 8번 미드필더는 상대 2선의 등 뒤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로테이셔널 무브먼트가 돌아간 거죠. 6번과 8번의 로테이션이 생겨서 6번이 되려 등 뒤로 갔고, 그러면서 지금은 되려 8번 같은 경우가 한 라인 밑으로 와서 반대쪽 전환까지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4-3-3을 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기는 하지만,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8번 미드필더 같은 경우가 상대 2선의 등 뒤에 있다가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때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앞을 보고 공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상대의 등 뒤에서 이제 공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상대를 등지고 공을 받게 돼요. 계속해서 상대를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고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공을 받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진행이 돼서 공을 받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됩니다. 공을 받고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앞을 보고 공을 받을 수 있고, 앞을 보고 공을 받는다는 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좌우 측면 전환 패스를 넣는다든지, 혹은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되려 자신이 앞을 보고 공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의 2선을 관통하는 패스를 본인이 직접 가져간다든지 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런 식으로 변칙점을 주는 선수는 보통 어떤 선수예요? 공을 가지고 자신이 포지션을 소모함으로써 퀄리티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선수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대 등 뒤에 있기는 하되 로테이션 무브먼트를 통해서, 물론 이제 6번 미드필더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가르테가 영입했는데 우가르테가 6번으로 나오느냐 혹은 베라티가 6번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 같은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강인의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교과서적인 것 외에도 좀 더 변칙적으로 상대 2선의 등 뒤에 있다가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중앙 공간에서 앞을 보고 공을 가져서 뭔가 퀄리티 있는 플레이를, 포지션을 소모를 해서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장면이고, 그런 것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방금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오른쪽 측면을 해서 공격이 전개되는 거였으면은, 지금 이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인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명백하게 4-3-3 위치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왼쪽 풀백에서 왼쪽 이제 윙어 놀리또로 공이 나간 건데, 놀리또가 공을 잡게 됐을 때 중앙 공격수, 상대 백라인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셀타의 입장에서 중앙 공격수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미드필더 2명이 있죠. 라인 등 뒤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2선의 등 뒤에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윙어가 벌려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왼쪽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식의 우위가 생기게 되냐면은, 백라인 4명을 상대로 놀리또, 그리고 이제 중앙 공격수,
그리고 8번 미드필더 2명, 반대쪽 윙까지 해서 5대4의 수적 우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반대쪽 윙어는 계속해서 이제 발렌시아 왼쪽 풀백의 등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이게 베르낫이었을 거예요. 지금 파리에 있는. 이적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간 베르낫의 등 뒤에 있는 선수까지 해서 5대4의 수적 우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433의 교과서적인 스트럭처가 구조가 이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경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8번 미드필더는 상대 등 뒤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플레이를 가져가고, 혹은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상대 백라인을 끌어들인 이후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경우에는 6번이 전진을 해서 안쪽에서 공간을 받고 한 번의 패스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루이스 엔리케의 이제 433의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상대를 내려앉게 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삼선과 이선이 완전히 좋아졌지만 그 좁은 사이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로 8번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를 통해서 원투 터치로 이제 상대 백라인 뒤까지 공략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봤던 첫 번째 영상의 경우에는 약간은 변칙적인 장면이에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433에서 약간 변칙적인 장면이고, 반면에 지금 보신 두 번째 영상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루이스 엔리케의 433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기장에서 저게 직접 찍은 거라 가지고 소리가 조금 너무 라이브하죠.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좀 묻혔나 본데, 한번 좀 제가 뭐 영상 편집하거나 할 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너무 제가 크게 해놨나 보네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433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대표팀 때로 가장 최근이니까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도 이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스페인 대표팀 때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433이었어요. 거의 변칙이 많이 없었고 전형적인 433으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상대 2선의 등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코스타리카랑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평가전이거든요. 이때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포맷이 엉망이긴 했는데 영상 만들었어가지고 이제 해놨던 건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경기 중 상황을 제가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건데, 지금도 보시면 가비랑 페드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어디 있어요? 이제 상대 2선의 등 뒤에 있죠. 상대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미드필더 사이에서 등 뒤에 있고, 이때 공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게 되면은 되려 공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6번 미드필더였던 부스케츠죠. 그리고 그렇게 공을 받았을 때 여기서 2대1로, 지금 같은 경우 부스케츠랑 가비가 2대1을 형성을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 2선의 등 뒤에서 공을 받아서 앞을 보고 곧바로 돌아서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가 전형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이런 식으로 왔을 때가 가비가 공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시면 코스타리카의 백포를 상대로 왼쪽 측면부터 보게 되면 올모, 페드리, 아센시오, 가비, 그리고 페란까지 해서 5대4의 수적 우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433에서 5대4의 수적 우위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하고 이제 원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예로 들만한 장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 드리블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비의 경우가 지금은 등 뒤에 있어서 끌어들이고,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에 공간이 벌어졌을 때 아센시오가 와서 공을 받음으로써 반대쪽 측면으로 공격이 전환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파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9번이 없잖아요. 마우로 이카르디의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아무리 팀과 유효한 계약에 있는 선수는 모두 플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로 이카르디의 경우에는 거의 팀을 나가는 것이 확실시 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9번 공격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공을 받고 기준으로 하면은, 공간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상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거를 즐기는 유형의 선수는 없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월드컵 때 스페인 대표팀으로 하자면은 예를 들면 모라타 같은 경우는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센시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영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아센시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 월드컵 전에 그 트위치를 본인이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계정을 만들어서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팔소 노에베, 가짜 9번은 없다. 가짜 9번은 없고 대신에 그냥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9번 공격수로 나오더라도 선수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경기 중 발생하는 상황이 주로 달라질 뿐이다. 그러면서 자주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센시오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장면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선수죠.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한 라인 밑으로 물러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의 순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파리의 전형적인 9번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영입이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 번째 것까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경우에는 공을 받고 3자 플레이에서, 근데 지금도 가비의 경우 전형적으로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2선의 등 뒤에 있다가 공을 받아서 지금은 3자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축구가 어떤지를 조금 큰 틀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교본적인 4-3-3을 활용하는 감독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니즈가 있고 경기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를 주는 감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굉장히 포지셔널한 교본에 가까운 4-3-3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강인의 포지션이 될, 혹은 이강인이 주전 경쟁을 해야 될 포지션은 주로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지금 방금 보셨던 화면으로 보자면은 스페인 대표팀으로 하자면 이제 가비랑 페드리가 위치한 이 8번 미드필더, 인사이드 하프, 스페인어는 인테리오르,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을 메잘라, 이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등을 지고 받아서 플레이하는 것에도 굉장히 능한 이강인이지만, 근데 이것만 하기에는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특성이 온전하게 발현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변칙적인 장면, 뭐예요? 변칙적인 장면으로서 이강인이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선수가, 이제 6번 미드필더가 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미드필더 중앙의 공간을 비워놓고 이강인이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앞을 보고 공을 가져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 또한 꽤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라인이 좁아진 상황에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가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고요.